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최준영입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보내시나요? 요즘에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로 사회를 많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클로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AI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쓰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AI 성능에 대해서 놀라게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AI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저희 법무법인 율촌의 변호사님을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실 분은 김선희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경력을 보니까 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개인정보위원회 미래포럼위원, 마이데이터 TF위원, 이 데이터와 관련된 업무를 상당히 많이 수행하고 계신데, 사실 궁금한 거는 어떻게 이런 업무를 수행하게 되셨나, 어떤 인연이 있나, 이게 궁금해집니다. 네네. 제가 처음에 업무 시작한 거는 이제 M&A 기업자문 변호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업 자문 업무를 하다 보면은 좀 장점이 있는데, 네. 그게 뭔가 기업들이랑 일상적으로 업무를 주고받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야가 좀 중요해지는구나, 어떤 분야가 좀 뜨는구나, 이런 거를 좀 다른 업무에 비해서는 좀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감이 오셨구나. 네네. 그래서 그 분야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매력에 빠지게 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AI와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이제 해보기로 했으니까, 최근에 이제 AI와 관련되는 법령, 그 인공지능 기본법이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죠? 내년 시행, 1월. 1월부터 네,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께서 인공지능 기본법 그게 뭐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일단 인공지능 기본법이라는 게 과연 이제 어떤 법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는 3개의 섹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가지. 네네. 첫 번째는 국가의 AI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네. 거기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고, 거기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두고, 그다음에 그 계획도 세워야 될 것이고. 네네, 과기부 장관이 3년 단위로 이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고, 네. 두 번째 장에서는 산업 육성 관련된 근거 산업 규정들이 육성. 있습니다. 이쪽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이나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창업 활성화나 전문 인력 양성,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이제 근거 조항들이 네네.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사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네. 기반 마련해서 좀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규제에 해당한다라는 조항들이 이 섹션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법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제 규율을 하지만 그 속에는 지능도 있고 육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규제로 해석할 만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라고 이제 일단 정리를 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각각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고, 일단 궁금해지는 것은 보통 이제 뭔가 새로운 기술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이런 법 같은 제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보통 기술 발전이나 혁신에 있어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AI가 미래에 중요하다 그러는데 왜 지금 이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인공지능 기본법이냐라는 이제 궁금증이 또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왜 이런 법률이 만들어졌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을 위한 근거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게 사실은 이제 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처음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포괄적인 법이.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의 가드레일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계속적으로 있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조치 의무가 들어가고,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데 뭐 아무런 제재 조항이 없으면은 그것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냐 해서 과기부가 사실 조사를 하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도 있고 뭐 이런 조항들이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EU의 인공지능 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네. 이제 EU 사례를 참조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조항도 좀 포함이 됐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일단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같은 이제 일반 이용자들은 이 법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만 이제 신경 쓰면 되는지, 아니면 저 같은 이제 이용자에 대해서도 무슨 의무라든지 뭐 규제가 이제 가해지는 건지. 단순 이용자에 대해서는 네. 규제 조항이 적용이 되지 전혀 없다. 않습니다. 적용 대상자가 인공지능 사업자이거든요. 사업자. 인공지능 사업자에는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 네.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가 포함이 되는데,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는 인공지능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자, 네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인공지능 이용 사업자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순 이용자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 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기업들은 대부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기반해서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맞아요. 병원 같은 경우에도 병원 같은 경우도. 네네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해서 수술이나 진단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단순히 온라인몰 같은 경우에도 AI 챗봇 같은 거를 운영을 상담 하잖아요. 같은 경우 자동 상담 될 수 있도록. 네네. 그러면 생각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듣기 전에는 정말 이제 IT 기업, 핵심 IT 기업만 이제 관할인 줄 알았더니 네네. 의외로 많이 되는군요, 보면은. 네네. 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기본법을 살펴보면 제일 저 개인적으로는 재밌는 게 인공지능의 종류를 이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생성형 인공지능 그리고 이제 고영향 인공지능 이렇게 나누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먼저 궁금한 거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은 뭐 그림 그려주고 뭐 이제 음악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네네. 것들일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고영향 인공지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거는? 네. 고영향 인공지능을 법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네.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진짜 안전. 기본권에 네.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으로서 특정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특정 네, 영역이 이제 조건이. 딱 정해져 있나요, 법에? 네네. 그래서 법에 10가지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오, 많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예, 예. 그럼 네. 그 10가지 중에서 대표적인 거는 일단 이야기 들어보니까 의료 쪽은 분명히 포함이 될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한두 가지만 대표적인 네네. 사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에너지의 공급이나 먹는 물 먹는 생산 물. 공정, 오. 원자력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수단, 교통 시설, 교통 체계 관련된 것 이런 거는 신호등 잘못되면 네. 또 사고 나고 그러니까. 네네. 좀 어떻게 보면은 예측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근데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네. 그 조항이거든요. 채용, 대출 심사 네. 등 개인의 권리 의무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시스템. 네. 은행에서 이제 나 대출 신청 사실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서 당연히 이제 걸러지고 뭐 대출 불가 또는 대출 승인 네. 뭐 이렇게 나는데 이러면 당연히 이거는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돼서 여러 가지 또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면 타당하다 생각되지만 이제 이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적용할 뿐인데라는 생각도 좀 들 것 같습니다만 일단 궁금해지는 거는 그러면은 굳이 생성형하고 이렇게 고영향 인공지능 이걸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근데 고영향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네. 그게 어쨌든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된다. 안전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이유인 거고 네.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고지 의무도 있고 그리고 표시화 의무가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그게 오인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수 있다. 네. 기업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범위가 진짜 좀 명확하지 않은 게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소비 패턴이나 네. 아니면 건강 정보를 분석해서 보험 상품을 추천한다. 네네. 그러면 이게 개인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네. 고영향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네. 그거를 이용해서 보험료를 뭐 자동으로 결정한다. 이러면 고영향 인공지능이라고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정해진 그냥 알고리즘에 따라서 네네. 그냥 자료를 분석해서 AI가 사람이 정해놓은 그 방식에 따라서 그냥 결정을 했을 때 융통성 없는 친구로 그냥 네, 이렇게 네. 그런 경우에도 고영향이죠. 네, 고영향일까? 이런 질문들이 있고 그러면 그 기준이 네. 과연 어디 있는 건가? 그렇게 되면 이게 실생활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말씀 듣고 중요해요. 생각해 보니까 이 AI라는 건 사실은 이제 개발자들도 얘가 어떻게 이 답을 내는지는 모호한 구석이 있다 말할 정도로 이제 블랙박스 같은 곳인데 이 친구가 우리가 정해놓은 룰대로 이걸 베이스로 판단을 다 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자율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건지 여러 가지로 앞으로 좀 구체화될 사항들이 좀 많겠군요, 보면.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법률상에서 보면 생성형이든 고영향이든 모두가 이제 안전성이라는 것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일단은 고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고영향 AI 같은 경우는 투명성, 뭐 신뢰성 이런 요소들이 이제 더 추가됐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법률을 이제 보니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네네. 이제 고영향 인공지능이 있고, 네. 우리가 부르는 이제 고성능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고성능이라고 법에 딱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어요. 근데 AI가 이제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지금 현재 10의 26승이 논의 중인데요. 네, 그런 이제 대규모 고성능 인공지능이 갖춰야 되는 이런 그 안전 조치가 이렇게 나눠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고영향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투명성 의무도 있는 거고, 이용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거죠. 야,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 실제로 이용하다 보면 어디까지가 이거 선을 그어야 될지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고, 아까 10에 26승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년 막 이 점점 데이터 양이라든지 학습량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기준이 이제 뭐 미래를 충분히 대비하고 있나, 이런 걱정도 좀 듭니다만, 어떻든 중요한 점은 이 법률상에서는 파급력이 더 크고 중요성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큰 AI에 대해서는 더 많은 책임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 리스크의 정도를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리스크가 높은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더 강하게 규제를 하고 보호 조치를 취하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거에 대해서는 좀 자율적으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용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이 인공지능 기본법은 대한민국 법령인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매일 사용하고 있는 많은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대부분은 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실제로 서버도 이제 그쪽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용하는 경우들이 이제 되게 많은데, 그러면은 이제 이 AI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미국에서 개발돼서 미국에서 뭐 서비스가 되고, 우리는 해외 이용자로도 서비스를 하는데, 이런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가 외국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개발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 기업이 개발한 거라 하더라도 한국 시장, 한국 이용자들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인공지능법이 적용이 됩니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고 공정거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법과 이제 균형을 맞추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해외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뭐 EU에 진출한다. 그러면 거기에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보호법을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진출하려는 10개 국가, 30개 국가에 대한 뭐 국외 이전 조항을 봐달라. 이렇게 이런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외국 기업들은 그런 거 많이 하는데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좀 소홀히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어쨌든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탄탄하게 잡혀 있어야지 또 사업도 성공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인공지능 기본법,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게 아니고 기존에 잘 갖춰져 있고 점점 이제 그 변화를 해오던 이제 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규정들의 연속선상에서 이제 이 인공지능 기본법을 이해를 하면 이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쉽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떻든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고영향보다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아무래도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이 생성형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주의할 점,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매일 사용하죠, 사실. 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좀 다행인 거는 이제 일반 이용자는 이 법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고. 사업자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은 뭐 제한이 없냐? 이거는 아니고요. 이게 다른 개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항상 좀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네. 이제 공직선거법에 딥페이크 관련된 규정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네.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뭐 선거 기간 동안에 딥페이크를 이용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이제 이미지나 영상이나 이런 네네. 거를 컨텐츠를 만들어서 제작하거나 아니면 유포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고 네네. 그 선거 기간이 아니라도 네네. 그 딥페이크 컨텐츠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려면 그게 가상의 이미지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라벨링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되는군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죠. 네네. 그리고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항상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요즘에는 뭐 단순한 뭐 이미지뿐만 아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영상도 뭐 처음에는 뭐 3초, 5초로다가 지금은 이제 뭐 한 20초까지도 이제 잘 만들어주고 사실 네. 상상력을 발휘하기 나름대로 뭐든지 다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매일 접하는 사람들은 아 이건 AI가 만든 것 같아라는 느낌이 오는데 잘 못 접하신 분들은 그냥 실제는 줄 아시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생성형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그에 따른 뭔가 영향이 있을 거다, 책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본인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그 프라이버시 그리고 보안에 네. 대한 좀 어웨어네스를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업무상 이용할 경우에는 내가 그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롬프트를 넣는 과정에서 영업 비밀 같은 거를 넣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내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면서 내 개인 정보를 당연히 안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건강검진 한 다음에 뭐 궁금하면은 작년 뭐 재작년 거부터 해서 이렇게 넣고 좀 네. 평가 좀 해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네. 보면은. 네. 근데 굉장히 민감한 정보,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입력하려 그러면은 이제 그 AI 서비스가 네. 주민등록번호는 뭐 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입력하셔도 우린 저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크리닝이 되거든요. 네네. 하지만 뭐 제가 얼마 전에 해봤는데 제가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뭐 비만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병 이렇게 넣으면은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비만을 관리하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올려주고 뭐 그렇잖아요. 일상적으로 네네. 사용하고 여행 계획을 짤 때도 여행 루트를 넣고 이러니까 내 개인정보를 넣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데이터 처리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내가 어떤 통제권이 있는지에 대한 이해 네네. 이런 것들이 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프롬프트를 넣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내가 넣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그 AI가 학습 목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겠네요. 이 사람은 네. 전문가로서 어떤 아주 네. 디테일한 사항들을 요구해서 괜찮은 결과물을 뽑아냈는데 사실은 네. AI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좋구나 라고 해서 그걸 네. 학습을 토대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전문가는 그 프롬프트가 자기의 노하우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그걸 일일이 또 다 고지를 한다?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보면. 네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이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옵트아웃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아 나는 안 할 거야 네, 하고. 네, 통제권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사업자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알릴 때 그거를 내가 수용하고 좀 인지하고 그 툴을 이용하고 이런 노력들을 해야지 좀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잘 모르는 게 갑자기 뜬다. 그러면 또 그것도 또 AI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 이 조항은 도대체 무슨 조항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이 통제권을 유지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어쨌든 뭐 인공지능 기본법 지금 짧게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조항들 그리고 이제 기본법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갖춰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인공지능 기본법 한번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원론적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거는 왜 없어? 저거는 어디 갔지? 뭐 이런 이제 빈틈도 좀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그 동안에 이제 뭐 개인정보위원회부터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관련 업무를 쭉 해오시면서 이 인공지능 기본법이라는 게 일단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더 구체화되고 세분화되고 방향을 잡아 나갈 것 같은데 앞으로 어느 쪽으로 더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변호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모호한 조항들에 네. 대해서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다. 네. 네. 아까 논의했던 그 고역량 인공지능의 범위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고 질문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 나가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투명성 의무 관련해서도 투명성. 굉장히 좀 질문들이 많이 있고 네. 아직 논의를 통해서 좀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은 딥페이크 관련된 조항이 별도로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은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건 AI에도 생성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래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만든 결과물에 대한 조항 네. 보다 조금 더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네. 이 딥페이크 정의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이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를 누구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해야 될까요? 예. 그게 뭐 아이를 기준으로 할지 어른을 기준으로 할지 그러니까요. 또 한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명확한 내용이 이건 가짜야 하는 내용이 또 외국 사람이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뭐 아이돌 잘 보는 친구들한테는 저거 AI구나라고 금방 알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새로 누가 데뷔했네. 뭐.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기준을 하나씩 잡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 법률이라는 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겠군요.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사실 뭐 AI라는 것들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제 내일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챗GPT도 지금 이제 5.0 뭐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 또 너무 딱딱해졌어요. 냉정해졌어요. 4.0을 돌려주세요.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점점 많은 기업들이 이제 AI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관련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많은 기업들을 이제 접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컴플라이언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자문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런 AI와 관련돼 있는 뭐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기업들한테 이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좀 꼭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이 기회에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인공지능 기본법이긴 한데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왜 있을 게 없지? 막 이런. 그러니까요. 그런 게 사실 좀 많았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거의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고 보안 이슈도 있고 저작권 이슈, 공정거래 이슈들이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이 법에는 빠져 있어요. 이건 기본법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작권 관련해서 그러면 TDM이 되는 거야? 공정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하면 그거는 또 별개의 논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공지능 법이 과태료 조항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그 인공지능 기본법은 말 그대로 그냥 기본 프레임워크이고 예. 그 외에 거기 인터섹트하는 다른 법을 개별법들이 같이 또 있으니까. 네네 고려해야 되는 그런 좀 프로세스나 아니면 시야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보안의 중요성을 보안.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데 요즘에 네. 유출 사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과징금 이슈도 있지만 이게 레퓨테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믿을 수 없어 쟤네 서비스는.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사를 보시면은 그런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처음에 이제 서비스가 출시가 돼서 이용자가 막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뭔가 프라이버시나 아니면 보안 이슈가 터지면서 주춤하는 네. 뭐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으면 이제 사업 성장과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이제 손잡고 같이 가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고 이제 유출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 인지를 굉장히 늦게 하거나 아니면 인지를 했는데 신고가 늦어진다든가 네. 이렇게 대응이 좀 적절치 않을 때 그때 좀 특히 불신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바로바로 취해야 될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네. 준비가 좀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이제 IT 서비스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의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되고 준수해야 될 사항들은 여전히 뭐 AI라 하더라도 똑같이 되고 오히려 더 엄격하게 이제 따져볼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인공지능 기본법만 딱 들여다보지 말고 그 네. 연관되는 법들도 잘 봐야 된다라는 네, 말씀으로 맞습니다.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학습과 관련돼서는 저작권이나 이런 문제들은 정말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미 AI는 이제 그 수준을 막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막 데이터 만들어서 학습하는 수준도 됐는데 어떨 때는 야 이게 지금 이제 저작권으로 이제 막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어떻든 챙겨볼 건 챙겨봐야겠다. 그렇습니다. 예. 이 AI와 관련돼서는 사실 모호한 내용들이 많고, 아직까지 정립된 것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런 이제 궁금증이 들 텐데, 그때 우리, 김 변호사님께 연락드리면 잘 대답해 주시죠? 네, 물론입니다. 네, 하루가 달라지는 AI. 하지만, 인공지능 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률 제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지켜야 될 사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귀찮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라 생각을 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궁금증 있으시면, 저희 법무부의 율촌, 김선희 변호사님께 연락 주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거라 있습니다. 그러시겠죠? 네. 네, 오늘은 인공지능 기본법과 관련된 사항들을 김선희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와주신 김선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